저 설거지하러 온 거 아니에요. 뭐? 명절에 시집와서 설거지하고 그런 며느리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 네 시엄마는 명절에 밥하는 시엄마냐? 그러려고 부모하고 그러려고 시부모 아니야? 같이 먹은 거 같이 치우는 것도 안 해? 아버지, 그리고 네 시엄마 좀 봐라. 허리 수술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자식들 먹이겠다고 밥 차려놨으면 둘이 알아서 치우는 성의는 보여야 할 거 아니야? 늘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아픈 거 봤으면 측은지심에라도 좀 도우라는 거잖냐? 안 그래? 설거지 그래 별거 아니야. 그냥 나나 이놈이 하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잖냐? 너는 우리 집 식구 아니냐? 차린 것 같이 안 먹었어? 저는 손님 아닌가요? 뭐? 어떻게 보면 손님이잖아요.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김인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이 70 먹고 처음 알았습니다. 며느리를 보고 실제로 그럴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명절이든 언제든 시집에 와서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받아먹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앉아있는 며느리. 김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요즘엔 다들 그런다기에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건강할 때는 굳이 며느리를 시킬 생각을 안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무리 아파도 설거지거리가 많아도 적어도 그건 자신의 일이 전혀 아니라는 듯한 태도의 김 씨도 질려버렸습니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대접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것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김 씨도 건강이 안 좋으니 그런 며느리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런 며느리 뭐가 예쁘다고 그동안 수많은 밥상을 차려줬던 것인지 이제 김 씨는 밥상이 아니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베풀고 배려하는 것도 그만한 가치가 있고 돌려줄 줄 아는 사람에게나 소용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먼저 결혼을 해서 사위의 고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도 둘 낳고 잘 살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이 첫째인데 결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40에 다소 늦은 결혼을 했죠. 며느리는 아들보다 8살이 어렸습니다. 김 씨 부부의 눈에는 예뻐 보일 수밖에 없었죠. 아들 부부와는 가까이 살아서 명절 외에도 어버이날이나 생일엔 가끔씩 보게 되었습니다. 2달에 한 번꼴로는 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 보았자 명절을 제외하고는 3번 정도였죠. 그래도 요새는 부모 집에 오지 않으려는 자식들이 많다는데 김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바쁜 와중에 부모를 찾아오니 반가웠죠. 식사 한 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머니 집으로 갈까요? 우리 집? 아니야. 밥 먹으려면 밖에서 먹지 뭐. 맛도 없게 무슨 집밥이야. 물론 김 씨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그 과정 때문에 손님이 오면 외식을 선호했습니다. 서로 그게 깔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하는 사람도 얻어먹는 사람도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니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자식들과 만나면 외식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머니, 근처에 새로 생긴 일식집 어떠세요? 아버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들의 제안에 김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물론 좋아했고 며느리도 별말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내가 낼게. 에이, 제가 낼게요. 아니야. 오늘은 아버지가 사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엄마가 낼게.
김 씨 부부는 웬만하면 아들네에게 돈을 내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돈도 잘 버는 아들이니 얻어먹을만 하기도 한데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부모가 정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죠. 그러다가 남편의 당뇨 수치가 점점 나빠지면서 외식보다는 집에서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좀 더 건강식으로 남편에게 맞춰서 말이죠. 그래서 어버이날에 아들이 왔을 때도 평소처럼 외식이 아닌 집에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나물 반찬, 생선구이, 된장국,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좋아하는 고기 종류를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역시 저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집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긴 해야 해. 어머니 음식이 맛있기도 하잖아요. 무슨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요리 더 잘하지. 명절에 마저도 외식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되도록이면 집에서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에 김 씨가 제일 바빠졌고 그 다음이 남편이었습니다. 둘이서 간단하게 먹을 때야 차릴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아들도 오고 며느리도 오니까 말이죠. 가끔은 멀리서 딸의 가족도 왔기에 좀 더 고생을 해야 했죠. 명절에 상을 차리는 것도 굳이 며느리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밥상을 차리는 것뿐이니 며느리까지 고생시킬 것 뭐 있나 싶었습니다. 아직 김 씨가 건강한데 말이죠. 설거지는 아들이 눈치를 보고 있자 김 씨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거실에서 과일 먹고 있어. 도울게요. 아니야. 얼마 안 돼. 내가 할게. 상 차리느라 고생했는데. 아, 됐다니까.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얼른 가 있어요. 김 씨가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이런 일이 그 뒤로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가까운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말이야. 설거지를 자기가 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네. 예의상 한 번은 묻잖아. 남편마저 도와줄까 하는데 생각해보니 며느리는 한 번도 그런 신용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창 상을 치우는 와중에 조용히 자리를 뜨는 걸 몇 번 본 적은 있었어도 말이죠.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요즘엔 다 그러나? 그러자 친구가 뭐 그런 당연한 걸 묻냐는 듯 이 대꾸했습니다. 요새 시집에서 설거지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래? 없어. 시키면 큰일 나는 시대잖아. 그러면 너희 며느리도 설거지 안 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한두 번 시키긴 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설거지가 며느리 담당인 건 아니지. 그렇다면 친구네 며느리도 설거지를 하긴 했다는 소린데 김 씨의 며느리는 자기가 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괜히 시키지 마. 싸이만 틀어지지. 김 씨는 그럴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로 요즘 문화가 그런가 해서 물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누가 하면 어떻나 생각했습니다. 2년 전에 식기세척기도 사서 사실 전처럼 힘들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김 씨도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만들려고 했죠. 어느 여름 토요일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습한 공기가 가득한 날, 아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았지만 밖에서 걸어온 탓인지 아들의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더운데 고생했네. 어서 들어와. 김 씨는 반갑게 아들 내외를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는 핑크빛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도 찰랑찰랑 풀어헤친 것이 오늘도 어여뻤습니다. 김 씨가 점심상을 차리는 동안 아들은 부엌을 오가며 그릇을 꺼내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여보, 더우면 얼음물 한 잔 줄까? 그러면서도 자기 아내를 살뜰하게도 챙겼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것저것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다 됐다. 밥 먹자. 식탁에 둘러앉아 남편이 아들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물 좀.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명령조도 아니었고 부탁하는 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말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화를 멈추고 얼른 일어나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물을 받아 마시며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멸치볶음 접시가 비었습니다. 김 씨가 냉장고에서 통을 꺼내 새로 덜어오자 아들이 자연스럽게 그 접시를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또 그저 젓가락을 뻗어 멸치를 집었죠. 8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아들이 꼭 며느리를 공주님처럼 대접했습니다. 팔불출이라고 속으로 혀를 차긴 했지만 그 모습이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불쑥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이세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무래도 아들의 나이가 있다 보니 그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았습니다. 여태 물은 적이 없는데 결혼한 지 꽤나 지났음에도 소식이 없어서 물어보려고 벼른 모양이었습니다. 아, 글쎄요. 아들은 말을 하면서 자꾸만 며느리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뜻에 따르겠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자 며느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요. 하지만 며느리 나이도 이제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에 비해서 적은 것이지 33이면 일반적으로 애 낳기에 이르다고 볼 수는 없었죠. 진석이가 금방 쉰 되겠다. 남편은 못마땅한 듯 대답했습니다. 애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갑작스런 며느리의 말에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애를 안 낳는다고? 애를 안 낳으면 어떻게 해? 요즘에는 그런 부부도 많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됐으면 자식도 한둘 낳고 그렇게 해. 아버님, 그 문제는 저희 부부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불편한 듯 선을 긋는 며느리의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견하지 말라는 듯한 말에 남편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노발대발 할 줄 알았던 남편은 다행히도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식사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말이죠. 요즘 애들은 참 눈을 똑바로 뜨고 알아서 하겠다니. 아들이 돌아가고 남편이 가장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소 실망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남편은 내심 그것조차 마음에 담아놨던 것 같았습니다. 이게 서운하니까 저게 또 서운한 것 같았죠. 김 씨는 그냥 한숨 한번 쉬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김 씨 부부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요새는 그런 부부들도 많다고 하니 말이죠. 옛날이야 애 못 낳으면 쫓겨났고 아들 못 낳으면 구박받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없는 것도 아니니
아들이 아이를 안 갖겠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고 내심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김 씨는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디스크 문제로 고생했는데 더는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어 결국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기 힘들었고 조금 많이 움직이면 어김없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많이 달라졌죠. 이번 설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요리하기가 힘들겠는데. 요리는 무슨 요리야? 그 허리를 해가지고. 그런다고 나가서 먹는 건 그런데 불편하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집에서 시켜 먹어. 배달을 시키자고요? 음식이야 포장해 와도 되는 거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 크게 신경 쓸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괜히 명절이라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배달이 얼마나 잘 되는데 음식 걱정을 하나 싶었죠.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설에는 김 씨가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휴 전날 오후에 온 아들이 문을 연 식당에서 족발을 사왔고 남편은 낮에 마트에서 반찬을 몇 가지 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시에 옮겨 담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해서 먹을 걸 그랬네. 김 씨가 허리를 붙잡고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앉아서 밥이나 먹자. 식사를 마치자 자연스럽게 아들과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김 씨가 접시를 치우려고 한데 모으자 남편이 만류했습니다. 거실 가서 소파에 앉아 있어. 괜한 짓 하지 말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이고 냅둬. 그러다가 허리 한 번 더 수술하고 싶어. 그 소리에 김 씨는 접시를 도로 내려두고 거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 씨를 보더니 엉덩이를 한 칸 옮겨서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김 씨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서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딸그락 소리를 내며 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해야 했기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저 소리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여보, 이거는 음식물을 설거지를 해놓고 버려야 하는 건가? 그때 부엌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치려니 허리가 울릴 것 같아서 천천히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서서 걸으면 좀 나은데 서 있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섰을 때가 통증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부축하려는 신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며느리가 대신 한번 부엌에 가볼 만도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동도 없는 며느리. 며느리는 결혼하면서 곧장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이기에 남편과 시아버지만 부엌에 남겨두는 것보다는 자기가 한번 가보는 게 낫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김 씨의 생각일 뿐이었죠. 결국 걸음을 옮겨 김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거 플라스틱 용기들은 세척기에다가 넣으면 안 돼. 물로 헹궈 가지고 다용도실에 내놔. 깔끔하게 돌려버리려고 했는데. 찌그러져. 앉아있지. 뭐하러 와? 아이고, 당신이 이러니까 와봤지. 셋이서 부엌에서 달그락 거리고 있는데도 며느리는 끝까지 엉덩이를 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죠. 그리고 다른 날도 또 다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다못해 음식을 비닐봉지에서 꺼내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서서히 김 씨의 허리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허리가 아픈 동안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자 며느리의 행태가 보였습니다. 건강했을 때야 김 씨가 바쁘게 움직이고 혼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아프고 나서야 며느리의 진면목을 알았다고 해야 할까요? 허리를 부여잡고 다니는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프거나 말거나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함께 먹은 음식을 치우는 것인데 늘 혼자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배달해서 먹을 때야 그렇게 일손이 필요 없다고 치더라도 김 씨의 허리가 어느 정도 낫고 김 씨가 직접 요리를 해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은 참 맛있게 먹지만 가장 먼저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는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웠죠. 김 씨 같았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있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시집이 아니라 친구 집에만 가도 그러지 않나 싶었습니다. 얻어먹었으면 내가 치울게 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설령 거절하더라도 말이죠. 말이라도 꺼내는 것과 안 꺼내는 것은 차이가 컸습니다. 김 씨가 아프기 전에는 내가 다 하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허리도 아프니 며느리도 좀 도와줬으면 싶었습니다. 밥을 차리거나 대단한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먹은 상은 다 같이 치웠으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적응을 못할 때도 아니었고 이 정도 얻어먹었으면 한두 번 설거지를 할 만도 했으니까 말이죠. 명절에 사위가 오면 사위도 허리 아픈 김 씨를 대신해 팔을 걷어붙일 정도였는데 참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마냥 공주 취급하는 아들이 참 바보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추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네가 도착하기 전에 김 씨와 남편이 밥상을 대충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도착하고 나서는 상을 놓았습니다. 수저 좀 놔줄래? 김 씨가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네? 며느리가 자신에게 한 소리가 맞냐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김 씨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자 며느리의 미간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대신 수저를 놨습니다. 다시 보니 정말 아들이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서운했을 뿐인데 지금은 어쩐지 화가 조금 났습니다. 며느리 힘들까봐 이런저런 일을 안 시키고 싶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며느리도 눈치껏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조차 요즘 사람들과는 맞지 않은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를 떼놓고 보아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옆집 할머니한테 밥을 얻어먹었다고 하더라도 예의라는 게 있다면 벌떡 일어나 뭐라도 할 테죠. 며느리도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는 사회생활을 몇 년이라도 해봤을 텐데 그 정도 눈치가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며느리가 미워 보이자 처음에 그런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내 몸이 아프니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남편조차 몸살이 나서 기분이 저조해 보였습니다. 70 중반이 넘어가니 남편도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 네가 설거지 좀 해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좀 누워 있어야겠다. 그래서 남편도 한마디 했습니다. 먹을 때 정신없이 실컷 먹어놓고는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홀랑 거실에 가서 앉아있는 며느리에게 말이죠.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저 설거지 하라고요?
여태 이런 적이 없으니 당황할 만도 했습니다. 식기세척기 있으니까 헹궈 가지고 잘 넣으면 돼. 집에도 있지? 식기세척기. 네, 있긴 있는데. 그럼 나는 이만 좀 누워 있으마. 엄마 설거지 시키지 마. 아직 허리 안 좋아. 오늘 밥상 차리느라 고생 많이 했다. 남편은 아들에게 뒷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언급한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도 아직은 환자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자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자기가 해. 조용조용 말한다고 목소리를 죽인 것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김 씨의 귓가에도 닿았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알았다고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 하는 건 아니지. 같이 해. 김 씨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다운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설거지 하러 온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어처구니 없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뭐? 명절에 시집와서 설거지하고 그런 며느리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렸는지 방문이 벌컥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시엄마는 원래부터 명절에 밥하는 시엄마냐? 그러려고 부모하고 그러려고 시부모 아니야? 같이 먹은 거 같이 치우는 것도 안 해? 아버지, 그리고 네 시엄마 좀 봐라. 허리 수술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자식들 먹이겠다고 밥 차려놨으면 둘이 알아서 치우는 성의는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치우잖아요. 늘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아픈 거 봤으면 측은지심에라도 좀 도우라는 거잖냐? 안 그래? 며느리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설거지 그래. 별거 아니야. 그냥 나나 얘가 하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잖냐? 너는 우리 집 식구 아니냐? 차린 것 같이 안 먹었어. 저는 손님 아닌가요? 뭐? 어떻게 보면 손님이잖아요.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며느리의 대꾸에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말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아들이 이 말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손님이라고 쳐. 손님도 밥을 그 정도로 얻어먹었으면 설거지 한 번은 했을 거다. 남편의 말도 맞았습니다. 내심 김 씨도 생각하고 있던 바였고 며느리가 얄미워진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는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할게요. 제가 치울 테니까 두 분 다 쉬고 계세요. 아들은 그 와중에 자기가 할 테니 더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는 듯이 굴었습니다. 지금 이 언쟁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아들이 이러는데 며느리가 당연히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가 이해가 안 되겠죠. 아들이 하겠다는데도 굳이 며느리를 시키려는 못된 심보로밖에 안 보일 것이 뻔했습니다. 표정을 봐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설거지를 마친 뒤에 며느리를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명절 당일에도 아침밥을 먹으러 오곤 했는데 내일은 오지 말라고 김 씨가 못을 박아뒀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더는 밥을 해다 바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손님이라면 초대를 안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들도 집에 돌아가서 며느리와 다퉜는지 어쨌는지 또 밥 먹으러 오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 부부와 아들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김 씨의 허리는 완전히 나았지만 특별한 날에도 아들네를 초대하지 않고
둘이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보수적이신 분들인 줄 몰랐어요. 아들도 김씨 부부가 시대를 못 따라가고 괜히 며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는 상관없는 사람 사이의 예의를 아들도 모르는 것 같았죠. 너도 처가에 가면 해주는 밥상 받아먹고 치울 때 나 몰라라 하냐? 김씨가 날카로운 음색으로 물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혼쭐을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사위가 상전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요, 그렇진 않죠. 겉봐라. 그게 상식적이지. 이해해 주세요. 서영이가 아무래도 어리잖아요. 뭐 20살짜리랑 결혼했니? 며느리도 이제 30 중반이었습니다. 어리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며느리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딸만 하더라도 빠릿빠릿 시부모에게 잘했습니다. 차례까지 지내는 집에 시집가서 요리도 일부 한다고 들었습니다. 딸이 30 후반이니 며느리와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았죠.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말리는 아들이 더 얄미웠습니다. 꼭 김씨 부부가 며느리에게 해코지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시집살이라고는 시켜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졸지에 못된 시부모가 된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그러면 그냥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불현듯 스치는 생각에 도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명절이 왔을 때 아들에게 불시에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너희 집에서 밥 먹자. 저희 집이요? 아들네가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지만 김씨 부부는 아들 집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깝긴 해도 굳이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김씨가 방문하겠다고 하자 아들이 놀랐습니다. 너희 집에서 먹던지 아니면 이제는 명절에 보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그게 명절 이틀 전에 한 통보라 아들은 얼떨결에 수락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김씨 부부를 맞았습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김씨의 방문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며느리가 종종 걸음으로 부엌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이 거들기는 했지만 김씨는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을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나물 2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김씨가 차리는 것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조촐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렇게 먹어요. 음식 솜씨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맛있네. 밀키트예요. 맛있죠? 그런 말을 왜 해? 밀키트? 아, 마트에서 이렇게 팔아요.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세상 참 좋아졌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맛은 나쁘지 않았기에 그것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도 먹고 외식도 하는데 밀키트인지 뭔지를 못 먹을 건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며느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주로 아들이 말을 했고 남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조촐한 밥상에도 설거지할 것들이 꽤나 나왔습니다. 밥그릇, 찌개 덜어먹은 그릇, 수저, 접시들 말이죠.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또다시 불편한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치워. 며느리의 주둥이를 보니까 오리가 친구하자고 쫓아올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이 못마땅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둘이 신랑이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한껏 낮춘다고 낮추는데도 부엌이 가깝다 보니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집에 오신 부모님한테 설거지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그러실 분들은 아니야. 당신은 왜 이렇게 둔해? 나 설거지 안 했다고 눈치 주려고 오신 거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티격태격 하는 소리를 듣고 김 씨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한참 후에 설거지를 마친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과일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나 과일은 못 깎아. 그러자 며느리가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가져가서 배를 깎았습니다. 김 씨는 느긋하게 포크로 과일을 찍어 먹었죠. 세상 편했습니다. 진작에 이럴 걸 괜한 고생을 사서 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만날 일이 있으면 이 집으로 와야겠다. 저희 집으로요? 그래, 좋네. 며느리가 해준 밥도 먹어보고 그거 밀키트인데. 밀키트라도 남이 해준 게 제일 맛있는 법이야. 그치, 여보? 맛 좋더만. 남편도 능청스레 대꾸했습니다. 괜히 설거지 가지고 며느리에게 눈치 안 줘도 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과하게 배려하다 보니까 공연히 서로 감정만 상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과일을 다 먹고도 김 씨는 빈둥거렸습니다. 차 없니? 차요? 그래. 커피도 좋고. 그렇게 김 씨 부부는 커피까지 야무지게 얻어먹고 일어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고 가겠다고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김 씨도 불편해서 감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무슨 날이 있지? 어쨌거나 너희 집으로 올게. 알겠지? 어머니, 왜? 힘드니? 서영이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손님 맞는 게 쉬운 줄 알았어? 손님이요? 그래. 우리는 손님이니까 너희가 그에 맞는 대접을 해야겠지. 지난번에 며느리가 했던 말을 돌려주니 며느리 표정이 무척 어두워졌습니다. 아들도 집에 오겠다는 부모를 차마 거절하지는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우라통이 터지겠죠. 눈치 없고 둔한 아들이 이럴 때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거동이 힘들 때도 설거지 한 번 안 도와줬던 며느리가 안색이 푸르딩딩해 있으니 쌤통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미리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생일인데 너희 집에서 저녁 먹자. 또요? 왜? 안 돼? 그게 아니라 아들의 목소리에 난감함이 묻어났습니다. 분명 며느리와 한바탕 했을 게 뻔했죠. 좀 바빠서요. 그래? 시간은 맞출 수 있는데 김 씨는 아들이 곤란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눈치 없이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아들 며느리는 김 씨와의 만남을 피하게 됐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런 만남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들 며느리가 다투는 장면을 몇 번 더 목격하자 김 씨는 이 연극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집 밖에서 보자. 너희 집도 말고 우리 집도 말고 볼 일 있으면 찻집에서 보고 말자. 명절에도요? 명절은 꼭 만나야 되는 날은 아니겠지. 명절에도 우리 생일에도 올 것 없어. 사실상 앞으로는 거리를 두자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가 아들네에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하긴 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갑자기 부모를 존경하게 된 것도 아니었고 예의를 챙기게 된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서로 덜 보고 사는 게 나았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님이라 주장했던 며느리는 이제 진짜 손님이 되었고 김 씨 부부도 더 이상 억지로 베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서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받던 스트레스도 없어졌고 며느리 눈치 보며 속상해할 일도 사라졌죠. 세상이 변했다고 탓할 것도 없고 며느리가 못됐다고 원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인지도 몰랐습니다. 김 씨도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연이가 산후 우울증에 걸린 것 같대요. 뭐? 우울하다고 자꾸 울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하기도 그래서. 그럼 엄마가 저녁에 와서 밥 챙겨줄게. 집안일도 좀 해주고. 아니, 안 그러셔도 돼요. 괜찮아지겠죠. 그러니까 말이야. 괜찮아질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잔말 말고 엄마 말대로 해. 이런 문제로 부부가 싸우게 되면 더 상황만 악화될 뿐이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박원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손주 한 번 받다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를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출산을 하고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이를 잘 보던지, 집안일을 잘 하던지, 내조를 잘 하던지. 아이도 힘들어 죽겠다. 애 때문에 집안일은 못하겠다. 회사 다니는 박 씨의 아들은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만 저녁을 때워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답답했던 박 씨가 가서 저녁마다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해주고 했을까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육아를 안 도와주는 남편도 싫다. 시모가 집에 와 있는 것도 싫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산후우울증이라기에 도와주려는 박 씨의 노력은 며느리에겐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친정에 도와달라고 하지 왜 그렇게 손만 놓고 있는 것인지 몰랐죠. 그놈의 우울증이 뭔지 사람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결혼하고 1년 뒤에 아이가 생겼고 그 다음 해에 출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양가의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위한 선물을 고른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박 씨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들어. 아니, 또 오면 되지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왔어요? 어떻게 자주 와? 애 키우느라 정신없을 텐데. 아들 집인데 뭐가 어때서요? 박 씨는 짐을 한가득 챙겨온 남편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걸려 있었죠. 박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미역국과 반찬통이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드디어 손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2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엔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볼 수 있었죠. 요새는 병원에서도 손주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기에 오늘이 첫 대면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 부부를 보자 일어나려 했지만 박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앉아 있어, 앉아. 애기 안고 일어나면 힘들지.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그래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피부에 오물오물 입을 움직이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컸네. 아빠 닮아서 눈이 똘망똘망하구나. 엄마 닮았구만. 그래. 엄마, 아빠 다 닮았겠죠? 박 씨는 가져온 반찬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미역국하고 반찬 좀 해왔어. 감사해요. 잠시 후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네. 그래.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엄마가 해준 음식 먹겠어. 우리 지연이도 많이 먹어. 네. 맛있어요. 박 씨는 아들 내외를 뿌듯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기가 참 잘 자네. 아기는 거실에 눕혀놨는데 박 씨네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잘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애가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잠 안 자요. 맞아요. 새벽에도 거의 30분마다 깨서. 정말? 저렇게 곤히 자는데 둘이 교대로 달래는데도 힘들어요. 한번 일어나면 계속 울어서. 어쩐지 아들 며느리 얼굴이 둘 다 퀭하다 했습니다. 지연이 네가 고생이 많겠다. 고생은요. 근데 준호 너는 회사에 지장 없어? 새벽에도 교대로 아이를 본다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야 회사에 가지 않으니 낮에라도 짬짬이 잘 텐데 아들은 회사에서 잘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말이죠. 근데 애기들이 다 그래. 100일 괜찮아지고 200일 괜찮아지고 그런 거야. 점점 나아져. 준호는 어릴 때 안 그런 줄 알아? 눕히면 눈을 얼마나 번쩍번쩍 뜨던지 칵한 대 쥐어받고 싶었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추억돼. 지금이 제일 예쁠 때니까 힘들어도 즐겨. 네. 처음 손주를 보러 가서 박 씨 부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박 씨는 또다시 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종종 보내주긴 하지만 직접 보는 것과는 달랐죠. 지난번에 너무 잠깐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애들 힘들 텐데 좀 더 있다가 가. 다녀온 지 보름 정도가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말려서 박 씨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힘들다길래 박 씨도 조금 기다린 것이 보름이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박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에 좀 보러 가도 되나? 그런데 흔쾌히 그러라고 할 줄 알았던 아들이 어쩐지 머뭇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너 맛있게 먹은 반찬도 좀 해가려고 그러는데 순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대답했죠. 제가 스케줄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스케줄? 요즘 바쁘니? 아, 네. 애매한 대답에 박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박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당신 준호한테 전화했어? 아이고,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나가세요.
당신 약속 늦겠네. 남편은 모임이 있어 외출을 했고 박 씨 또한 나가려고 채비를 했습니다. 박 씨는 그대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버스에서 내려서 종종 걸음을 했습니다. 큰 길을 건너야 아들의 아파트였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 웬 편의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흰 봉지를 들고 터덜터덜 걷고 있는 아들. 생각보다 집에 빨리 왔다 싶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박 씨는 서둘러 걸어가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박 씨가 부르자 아들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순간 당황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 여긴 웬일이세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애기도 볼 겸 너도 볼 겸 겸사겸사 왔지. 아, 제가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연락 주겠다고 하더니 안 줬잖아. 그래서 그냥 잠깐 왔어. 근데 그건 뭐니? 박 씨는 아들이 들고 있는 비닐봉지를 슬쩍 당겨 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 도시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이거 산 거야? 박 씨가 놀라서 묻자 아들이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 대충 때우지 말라니까 그러네. 이럴 줄 알았으면 반찬 가져올 걸 그랬어. 남편이 먼저 나가버려서 버스를 타야 했기에 무거울까봐 두고 온 반찬이 아쉬웠습니다. 앞장서. 박 씨는 아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락을 산 것으로 봐서 아직 저녁을 먹지 않은 것 같아서 함께 저녁이나 먹고 오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자 집이 조용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애기 자니? 잘 모르겠어요. 박 씨가 안방문을 살짝 열어보자 누워있는 며느리와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자고 씻는 것 아닌지 팔다리를 버둥거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잠든 거 아니야? 박 씨의 목소리에 며느리가 슬쩍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고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다 들렀어. 몸이 어디 안 좋니? 아, 아니요. 박 씨는 얼른 가서 아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좀 더 쉬다가 나와. 내가 애기 보고 있을게. 그러자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니 박 씨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예뻐. 남자아이라 그런가 벌써부터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아이를 보려면 며느리가 고생 좀 하겠다 싶었죠. 그렇게 한참을 박 씨가 아이를 본 것 같은데 며느리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안방 문을 열고 며느리와 대화를 몇 마디 나누더니 익숙한 듯이 편의점 도시락을 깠습니다. 그게 저녁밥이야. 네, 지연이가 몸이 안 좋아서 저녁은 못 차려드릴 것 같은데. 엄마도 이거 드실래요? 비닐봉지에서 또 다른 도시락을 꺼내며 묻는 아들. 박 씨는 조금 기가 막혔습니다. 지연이 아파도 밥은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입맛이 없대요. 죽이라도 끓여줄까? 아니요. 죽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애를 봐? 모유 수유 안 해? 하긴 하는데 지금은 좀 쉬고 싶대요. 아들은 박 씨가 돌아가지 않자 한숨을 쉬더니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었습니다. 거의 대충 입에 쑤셔 넣다시피 저녁을 해치워버리는 것 같아서 박 씨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박 씨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박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종종 이렇게 먹니? 그냥, 뭐, 아들은 시원하게 대답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밥도 못 얻어먹고 아들네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나오기 전에 안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세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나 간다. 나오지 말아라. 그러자 며느리가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나오지 말라니까. 누워 있어. 쉬어야 해도 잘 보지. 박 씨는 짐짓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도 걱정이고 며느리도 걱정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마음에 걸려서 박 씨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또다시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고 지나가다 들렸다는 핑계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먼저 전화했다가는 왠지 오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았는데 역시 탐탁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박 씨는 모른 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애기랑 지연이는 처가에 갔어요. 사돈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하루 다녀온다고요. 사돈 바쁘시다며. 바쁘긴 하신데 지연이가 엄마가 보고 싶대요. 그래서 장모님도 하루 쉬셨어요. 그래서 너는 저거 먹고 있던 거야?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편의점 도시락. 그런데 싱크대 옆을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빈 편의점 도시락 그릇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 친정에 간 것이라는데 며느리가 있을 때도 저렇게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를 원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기도 할 것이었습니다. 그럴 땐 아들도 밥 정도는 스스로 차려 먹어야 하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아들이라면 별 신경 쓰지 않았겠죠. 하지만 내 아들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먹어? 반찬이라도 사다가 먹지. 그냥 이게 편해요. 얼른 먹고 쉬는 게 나아요. 식사하셨어요? 나는 신경 쓰지 말어. 박 씨는 저녁을 먹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 같이 밥 먹자고 하기에도 그랬습니다. 아들은 먹던 도시락을 치웠습니다. 음식물을 버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물에 씻어서 싱크대 옆에 또 쌓아놓았죠. 그러더니 박 씨의 눈치를 보며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수선한 거실을 정리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박 씨의 복창이 터졌습니다. 아들은 박 씨가 빨리 집에 갔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소파에 앉아서 말도 안 하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갈 건데 모셔다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택시 타고 갈 거야. 근데 너 매일 이러니? 뭐가요? 매일 이렇게 퇴근해서 도시락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느냐고. 그러자 아들이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한편으로 박 씨가 며느리를 원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힘든 걸 누가 모를까요? 하지만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쉬울 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아를 제외한 모든 것에서 손을 떼버린 며느리를 보니 속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살림하겠다고 임신 6개월째 직장을 그만둔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분담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들이 새벽에도 애를 같이 봐준다는데 이 정도면 박 씨가 며느리를 원망해도 억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아들을 보니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죠. 박 씨의 표정을 보더니 아들이 변명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지연이가 산후우울증에 걸린 것 같대요. 뭐? 아들 입에서 나온 다소 생소한 단어에 박 씨가 되물었습니다. 우울하다고. 자꾸 울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하기도 그래서. 산후우울증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며느리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내팽겨치고 친정에 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저녁에 와서 밥 챙겨줄게. 집안일도 좀 해주고. 아니, 안 그러셔도 돼요. 괜찮아지겠죠. 그러니까 말이야. 괜찮아질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속상한 말투로 박 씨가 아들의 거절을 차단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방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그때 추궁을 해볼 걸. 그랬다면 좀 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잔말 말고 엄마 말대로 해. 이런 문제로 부부가 싸우게 되면 더 상황만 악화될 뿐이니까. 그러니까 박 씨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잠시 뒤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감사하고요.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다음 날 오전에 며느리는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돈 내외가 모두 일을 하니까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후 5시쯤부터 말이죠. 어머님, 아들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며느리는 놀라지 않은 기색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드나들기 편하게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 좀 넣어줘라. 네, 대답하는 목소리도 참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애기는? 지금 자요. 올 때마다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박 씨가 왔을 때 아이가 보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모르는 고충이 있겠거니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곧 아이를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힐끔 쳐다보고는 부엌에 섰습니다. 장 봐온 것들을 올려놓고 부지런히 반찬을 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보니 박 씨의 가슴도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시간을 훌쩍 지나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밥 짓는 냄새에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연이도 나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라. 며느리는 그동안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손주 구경할 새도 없이 내내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얼른 밥 먹어. 아들이 수저를 들었고 시장했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하던지. 그리고 며느리는 한 팔에 아이를 안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없는지 깨작깨작 먹고 있었습니다. 애기 이리 주고 먹어라. 박 씨가 아이를 건네받고 1분 정도 있었는데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을게요. 애가 저 아니면 잘 안 가려고 그래서요. 박 씨가 하는 수 없이 아이를 돌려주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면 애도 닮는 거야. 좀 무던하게 키워야 해. 그래야 서로 편하지. 며느리는 아무 대답 없이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밥알을 세고 있는 것인지 밥은 거의 줄지를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밥을 2공기나 먹었습니다. 박 씨는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함께 먹을 요량으로 아들네와 식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박 씨는 거실을 정리하고 빨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돌려놓았던 빨래를 널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까지 하자 그래도 집이 사람 사는 집꼴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매일 박 씨는 저녁마다 아들네 집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가 박 씨에게 오지 않으니 육아를 도와줄 수는 없었고 밥하고 청소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박 씨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하게 될 일들이었죠.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애는 엄마가 봐야 되는 것이고 며느리는 애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면 되니까 산후우울증인지 뭔지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들락날락 했는데도 며느리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박 씨가 올 때마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이가 보채면 가끔씩 나와서 분유를 타갔는데 애를 왜 저렇게 키우나 싶었죠. 점점 무기력해지는 며느리에게 박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빨래는 네가 해라. 애가 저한테 안 떨어지려고 해서요. 아, 그러면 업고라도 해. 부지런히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 더 병난다. 그러자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우울증인지 뭔지 그것도 다 여유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야. 정신없이 바쁘잖아. 우울할 틈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 때는 그런 말도 없었어. 박 씨의 말은 100% 사실이었습니다. 박 씨가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니 그냥 키워야 했고 전업주부면 집안일이며 뭐며 다 해내야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박 씨의 눈엔 며느리가 유별나게 느껴질 만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시모가 와서 도와주는데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니 고깝게 느껴지기까지 했죠.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박 씨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박 씨가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요리할 때 옆에 와서 좀 봐. 할 줄 알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아. 밥을 잘 챙겨야 힘이 나서 일하지. 꼭 준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도 밥 잘 먹어야 우울증 낫는다. 네. 둘 다 살이 쪽 빠져가지고는 애 하나 키운다고 이렇게 돼? 옛날에 내 8 낳고도 다 잘 살았어. 박 씨의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쩐지 며느리를 위해서도 아들을 위해서도 말이죠. 우울증이라는 것도 다 마음의 병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나와서 빨래 좀 같이 개자. 그러자 며느리가 방에서 비척비척 걸어 나왔습니다. 옷을 이렇게 두면 냄새나. 특히 애기 옷은 따로 빨고 말이야. 바로바로 정리해도. 애 재우다 보면 정신없어서. 그게 다 핑계야. 그러면 다른 집 엄마들은 어떻게 사니? 며느리는 또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아이가 울었습니다. 애기 깼나 봐요. 며느리가 빨래를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흔들며 아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빨래를 정리하는 내내 울어제꼈습니다. 이리 줘봐라. 애 엄마가 애 하나 못 달래? 박 씨가 며느리에게 아이를 건네받고는 능숙한 손길로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곧 멈춰야 하는데 아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결국 10분 정도 아이랑 씨름을 하다가 박 씨가 2손 2발을 다 들어야 했죠. 거 봐라.
내가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애가 지 엄마 손을 타가지고는 이렇게 애를 예민하게 키워? 버릇이 벌써 나빠졌네.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니 뭐니 하면서 애만 끼고 누워 있으니까 애도 그거에 익숙해진 거야. 어머님, 저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요. 마음도요. 며느리가 웬일로 대꾸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것도 아니었고 애가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아이 하나만 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혼자 힘들다는 것인 것 몰랐습니다. 가정적이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에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시어머니가 곁에 있는데 말이죠. 그게 다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러는 거야. 내가 말했지? 움직이면 낫는다고. 박 씨는 며느리에게 아이를 업으라고 한 뒤에 청소기를 돌리도록 했습니다. 방에만 누워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며느리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 씨도 슬슬 화가 났습니다.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든 시름을 자기 혼자 지고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앉아 있으면 박 씨조차 우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 그러고 있으면 애도 우울해. 그리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준호 생각도 좀 해라. 집에서 죽상을 하고 있으면 신경 쓰여서 일이나 하겠니? 죄송해요. 다른 거 다 도와주잖냐? 그러면 새벽에 애 돌보는 것 정도는 너 혼자 할 수 있잖아. 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애 키우고 살림하고 네가 다 책임지고 해야 하잖아. 내 말이 틀리니?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죠. 퇴근하고 온 남편 집안일 시키지 말어라. 너도 밖에서 돈 벌어봐서 알겠지만 남이 돈 벌기가 어디 쉬운 일이니? 그런데 집에서 너 그러고 있으면 아이고. 죄송해요. 그럴 때마다 박 씨는 더욱더 며느리에게 책임감을 심어줬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지시켜줬죠. 그러다가 박 씨가 일이 있어 하루 못 간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였는데 그 바람에 다음 날도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기 전에 가서 밥을 챙길 생각이었는데 도착하니까 이미 아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자 아들이 밥 먹다 말고 어정쩡한 자세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를 보자 박 씨가 해두었던 반찬 몇 가지가 꺼내진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밑반찬밖에 없고 밥은 또 햇반이었습니다. 박 씨가 도끼눈이 되었습니다. 밥솥은 뒀다가 엿장수 주려고 그러니?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아니, 밥이 간단하고 복잡한 게 어디 있어? 취사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지연이는 어딨니? 방에요. 박 씨가 조금 거친 발걸음으로 걸어가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너 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준호 햇밥 먹이니? 네? 밥하고 고기 정도만 볶으면 되는데 저녁상 한 번을 못 차려? 그러자 어리둥절해 하던 며느리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것 같은 게 느껴져서 박 씨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대단한 거 해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루 종일 애만 끼고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그게 우울증이야? 그냥 이기적인 거지. 그러자 아들이 와서 박 씨를 말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내 말이 틀리니? 내가 너 어디까지 하나 지켜봤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디까지 내가 이해해야 해?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밥한다고 고생하고 남편은 밖에서 돈 번다고 고생하는데 너는 백날 첫날 방에만 틀어박혀서 뭐 하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참다 못해 박 씨에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노력 중이고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애기 보면서 다 챙기는 거 쉽지 않아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이대로 사라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뭐? 사라져? 왜 이렇게 애가 무책임하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머님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저 아파요. 며느리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생채기가 날 만큼 거친 손길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것조차 시어머니 보라고 하는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가 보기엔 이렇게까지 할 만큼 며느리가 하는 일이 많지 않았으니 말이죠. 아프다고? 그래, 그것도 병이라면 병이지. 게으른 거 말이야. 내가 봤을 땐 넌 게으른 거야. 자꾸만 남편이 해주겠지, 시어머니가 해주겠지 하니까 더 게을러지는 거고. 그런데 눈을 질끈 감고 박 씨의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가 벼랑간 아들을 쳐다보며 따졌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게을러서 이런 거야? 그러자 말리던 아들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힘들어, 여보. 아들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아들을 이해했습니다. 박 씨라도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나도 퇴근해서 따뜻한 밥 먹고 싶고 애랑 셋이서 오붓하게 시간도 보내고 싶어. 그런데 청소하느라 바빠. 새벽에는 애 우는 소리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당신 밥 못 차려준 건 미안해. 집안일 소홀한 것도 미안하고. 그런데 새벽에는 애 울어도 이제 당신 안 깨우잖아. 나 혼자 보잖아. 그리고 당신은 주말에도 애 한 번 봐준 적이나 있어? 그건 애가 당신한테만 가니까. 노력해 본 적 있냐고. 애 봐줄 테니까 쉬라고 해본 적 있어? 당신은 퇴근이 있고 주말이 있지. 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하루 종일 매일매일 애랑 씨름하고 산다고. 근데 밥? 햇반 좀 먹으면 안 돼? 도시락 좀 먹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싫어서 나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 집에 오시게 한 거야? 비밀번호까지 공유하고 아무 때나 드나들도록. 뭐야? 너 지금 그게 불만이라는 거야? 너희 도와주러 온 나한테? 도와주시는 거 감사해요. 근데 그만큼 힘들어요. 자꾸만 우울증 별거 아니라 그러시고, 일 시키시고, 준호 씨 밥 챙겨주라 그러시고, 그래도 내가 다 도와주잖아. 밥 해주시는 것도요. 어머님이 저 먹을 거 해주신 적 있으세요? 모유 수유하는데 반찬은 죄다 고춧가루 팍팍 뿌려서 준호 씨 좋아하게끔 해주시잖아요. 저 평소에 뭐 먹는지 신경이나 쓰신 적 있으세요? 그 말에 말문이 순간 막혔습니다. 반찬을 하면서도 아들 좋아하는 것 위주로 했지 며느리에게 물어던 적은 없었습니다. 모유 수유는 고려해 본 적이 없었죠. 오후부터 오셔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애를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은 저 도와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준호 씨 고생할까봐 그거 걱정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작 저한테는 도움 안 됐어요. 어머님 오시고 더 우울하고 죽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너무 극단적인 단어에 박 씨가 놀란 눈이 되었습니다.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아무도 저 이해하는 사람 없고
저는 그냥 보기 겨워서 투정 부리는 철없는 애엄마일 뿐이죠. 애 키우는 거 별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당신 왜 그래?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엄마도 우리 도와주러 오신 거야. 당신 도와주러 오신 거라니까. 나는 괴롭기만 했어. 애기 업고 빨래하고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했어. 당신은 할 말 없어. 나는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차라리 친정에 갈게. 돌연 폭탄 선언을 해버린 며느리. 박 씨와 아들은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간단하게 짐을 챙긴 며느리가 정말로 아이를 데리고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더 이상 무슨 얘기? 더 얘기해봤자 우울증 걸린 척 피해망상에 걸린 여자가 하는 말일 뿐이잖아.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따라오면 꽉 차에 뛰어들겠다고 하자 아들은 함부로 따라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냅둬라. 쟤도 머리 좀 식히고 오라고. 박 씨도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도대체가 저렇게 나가버리면 뭐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닌데 상황만 더 악화시킨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오겠지.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어두웠죠. 박 씨는 다음 날에도 와서 아들 밥을 챙겨줬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애를 데리고 며느리가 사돈네로 들어간 지 일주일째. 아들의 전화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태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집에 없는 게 더 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있는데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인어른, 아들의 말을 듣고 박 씨도 청소를 하다가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이혼이라뇨. 박 씨의 표정도 아들과 똑같아졌습니다. 이혼이라니. 이리 줘봐. 박 씨가 아들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사돈 접니다. 준호 엄마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이혼이라니요. 말 그대로예요. 우리 지연이 그 집 다시 안 보냅니다. 아니, 애들끼리 조금 싸운 걸로 사돈까지 나서서 이러시는 건 아니죠. 조금 싸운 거요. 지금 애가 어떤 상태인 줄이나 아세요? 산후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냐고요. 병원에서도 혀를 차는데 그런 애를 붙잡고 뭐라고 하셨어요? 왜 애들 집에는 드나들면서 며느리를 괴롭히셨는데요? 괴롭히다니요. 저는 도와준 것뿐이에요. 집안일도 안 하고 누워있고 남편 밥도 잘 안 챙기길래 그래서 저희 딸 비난하셨죠? 지연이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돈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딸이 더 이상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억울했습니다. 어쩜 이런 경우가 다 있니? 왜 다 지들만 잘났어? 도와준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만 피해자냐고. 엄마, 이혼을 어떻게 해요? 됐어. 뭐 우리가 아쉬울 거 있어? 그래서 이혼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너도 세게 나가라고. 늘 마누라한테 맞춰주기만 하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말이야. 애도 있는데 진짜로 이혼하겠어? 여자만 손해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 뒤 정식으로 이혼장이 날아왔습니다. 아들은 내내 며느리를 설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잘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결국에 2달 뒤 아들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 씨도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측에서는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씨가 강하게 나섰습니다. 애 엄마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데 애를 제대로 키울 수나 있겠냐고요? 결국 여러 조건을 걸고 아이는 박 씨의 아들이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박 씨의 고집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우울증이라더니 아이에게도 미련이 없는가 싶어서 더욱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성립한 후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이제 정말로 매일 아들 집에 와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말이죠. 아기를 봐주고 밥해주고 청소를 하고 며느리가 했던 일까지 전부 박 씨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시킬 수도 없었으니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아기가 계속 울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기를 안고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불쌍한 것. 그러자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있는데 우리가 떼어놓은 거죠. 박 씨는 아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실감했습니다. 특히 밤에 우는 아기를 달래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아들 회사에 지장이 있을까봐 이제 평일에는 아들네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런 박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음해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지연이를 이해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엄마가 지연이를 인간적으로 대했더라면 우리 가족이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만 힘들고 지연이는 힘든 줄 몰랐어요. 박 씨는 아들의 원망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들의 이혼 3개월 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하지만 며느리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 집에서 살 자신이 없어요. 아이는 안 보고 싶니? 나중에 저부터 추슬은 뒤에 보러 갈 거예요. 하지만 준호 씨랑 어머님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차가운 며느리의 대답에 박 씨는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오지 마세요. 애는 제가 사람을 써서 어떻게든 키우고 알아서 살게요. 너 혼자 어떻게 애 키우고 살림하고 일도 해? 다 그렇게 산다면서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저희 집 오지 마세요. 박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상황이었으니까요. 몸이 마음대로 안 돼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사라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제야 며느리의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기를 돌보며 잠을 못 자고 집안일에 치이다 보니 정말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게으르다고 나약하다고 비난한다면 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고 진짜로 도와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상처만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자신에게 등을 돌리니 이건 절대로 박 씨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박 씨의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꿔서 이제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박 씨가 해도 힘든 일을 아들 혼자 해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멋모르고 아들의 이혼을 부추겼구나 싶어서 후회스러웠죠. 조금만 기다려줄 걸, 조금만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볼 걸. 그렇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죠.